머리가 으깨지고 팔이 부러져 온통 피범벅이 된 부상자를 급히 병원으로 이송 중이던 택시기사에게 공수대원이 부상자를 내놓으라고 명령을 했습니다. 기사는 안타깝게 당신이 보다시피 지금 곧 죽어가는 사람을 병원으로 옮겨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호소했지만 공수대원은 차의 유리창을 부수고 운전기사를 끌어내려 대검으로 무참하게 배를 찔러 살해했습니다. 이 일이 택시와 버스들이 시위대에 앞장을 서게 된 기폭제가 되었습니다. 두 번째는 5.18 광주민주화운동의 작은 영웅들입니다. 최근 이슈가 되었던 한강 작가의 작품 소년이 온다라는 이 작품은 5.18 광주민주화운동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1980년 5월 동호는 친구 정대의 옆구리에 총을 맞는 것을 목격했다. 그의 동호는 15살이었다. 소설 속 주인공이 동호입니다. 그 동호를 모델로 한 죽음이 5.18 광주민주항쟁에 있었습니다. 1980년 5월 18일 전남대학교에 계엄군이 배치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당시 공수부대 출신의 계엄군들은 학생들을 잔혹하게 진압했습니다. 그 잔혹한 진압에 많은 광주 시민들이 들고 일어났죠. 5월 21일 날 시위대에 합류한 광주 시민들의 숫자는 20만에 다다랐습니다. 그러자 계엄군의 집단 발포가 이어졌습니다. 계엄군의 진압에 그 당시 경찰들조차 이렇게 시위대를 말렸다고 합니다. 5월 19일에 저질러진 공수부대의 만행은 어찌나 잔인했던지 진압하러 나온 경찰조차도 시민들에게 울먹이면서 제발 집으로 돌아가라. 공수부대에게 걸리면 다 죽는다. 이렇게 애원을 했다고 합니다. 공수부대의 잔인한 진압에 주위의 노인들도 이를 두고 볼 수 없었습니다. 주위의 노인들이 공수부대의 폭력을 만류하자 그들은 노인들의 머리를 곤봉으로 후려쳤습니다. 노인들도 머리에서 피를 뿜으며 쓰러졌죠. 이 모습을 도망치며 바라본 시위 군중들은 어디서 그런 힘이 솟았는지 일시에 돌아섰습니다. 그리고는 좋다, 다 죽여라 하면서 공수부대의 정면으로 달려들었습니다. 5.18 광주민주화운동 당시 시위대와 함께 시위대에 앞장섰던 많은 택시와 버스들이 있었습니다. 그럴 수 있었던 데는 이유가 있었죠. 머리가 으깨지고 팔이 부러져 온통 피범벅이 된 부상자를 급히 병원으로 이송 중이던 택시기사에게 공수대원이 부상자를 내놓으라고 명령을 했습니다. 기사는 안타깝게 당신이 보다시피 지금 곧 죽어가는 사람을 병원으로 옮겨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호소했지만 공수대원은 차의 유리창을 부수고 운전기사를 끌어내려 대검으로 무참하게 배를 찔러 살해했습니다. 이 일이 택시와 버스들이 시위대에 앞장을 서게 된 기폭제가 되었습니다. 광주 5.18 민주항쟁은 5월 27일 날 모두 진압되었습니다. 165명의 사망자가 발표되었습니다. 이들 사망자들마다 애끓는 사연들이 있습니다. 죄 없이 희생된 많은 작은 영웅들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있는 문재학 학생은 소년이 온다라는 소설 속 주인공의 모델이 된 학생입니다. 당시 광주상고 1학년이었습니다. 그는 전남도청에서 희생자들의 시신을 수습하고 가족들에게 시신이 있는 곳을 안내해주고 부상자들을 치료해주는 역할을 맡았습니다. 하지만 계엄군이 들이닥친다는 5월 27일에도 그는 끝까지 전남도청에 남았습니다. 왜냐하면 가까운 친구의 죽음을 묵과할 수 없었던 거죠. 결국 5월 27일 계엄군의 전남도청 진압 당시 그 역시도 죽음으로 발견되었습니다. 5월 19일 고등학교 3학년이던 권호영 학생은 거리로 나갔다가 일주일 뒤에 집에 와서 아침을 먹고 다시 거리로 나선 것이 마지막이 되었습니다. 사망자와 실종자 명단에 아무리 찾아도 아들은 없었습니다. 권호영 학생의 가족들은 22년 동안 시신을 찾아서 헤매었습니다. 그러던 2001년 10월에 무명 열사로 묻힌 11기와 행방불명자의 가족들의 DNA 조사로 아들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시신으로 만난 아들의 머리와 무릎에는 총알이 관통한 흔적이 있었습니다. 권호영 학생의 어머니는
꿈에나 한번 보려고 사진을 품고 잠을 자도 아들이 나타나지 않는다며 한탄을 했고 5월만 되면 몸이 더 아프다고 합니다. 꿈에도 나타나지 않고 모질게 애미 정을 땐 아들이 믿고 그래서 더 보고 싶다고 합니다. 5월 21일 피가 부족하다는 이야기를 듣고 많은 학생들이 헌혈에 참여했습니다. 박금희 학생 역시 기독교 병원에서 헌혈을 마치고 나오다 허리와 복부에 관통상을 입고 목숨을 잃었습니다. 박금희 양은 춘태 여상 3학년이었습니다. 박금희 양뿐만 아니라 신희 여상 3학년이던 박현숙 양은 숨진 사람들의 관이 부족해서 그 관을 구하러 가기 위해 버스를 타고 이동하던 중 사망했습니다. 그 당시 버스에는 학생들과 시민들 10여 명이 타고 있었는데 공수부대가 쏜 총에 대부분 사망했습니다. 한 명 빼고는 모두 사망했습니다. 그런데 이해할 수 없는 것이 총탄에 사망을 했는데 이들의 시신에는 자상이 함께 발견되었습니다. 총으로 쏴 죽이고도 다시 칼로 찌른 것이었습니다. 이를 두고 법의학자였던 유성호 교수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왼쪽 가슴에 칼에 찔린 손상이 있다. 왜 총창과 자창이 같이 있는지 이해되지 않는다라고요. 당시 버스에는 10여 명이 타고 있었습니다. 그중 2명이 버스 바깥으로 튀어나와서 치명상을 입었지만 여전히 살아 있었습니다. 이 사건을 목격했던 공수부대원의 양심선언이 있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당시 청년 2명은 치료를 받았으면 지금도 살아 있었을 겁니다. 상관이 부대원들에게 처단하라고 했고 이후 총성이 들렸습니다. 저항할 수 없는 중상을 입은 사람들을 사살하라고 하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라 생각했습니다. 당시 거기에 있던 계엄군들은 다 그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김부열 학생의 죽음은 더욱 처참했습니다. 5월 21일 집을 나선 김부열은 당시 조대부고 3학년 학생이었습니다. 5월 21일 날 집을 나섰지만 아마도 23일에서 24일 사이에 계엄군의 총에 희생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가족들은 그를 찾고자 헤매었지만 그의 시신조차 찾을 수 없었습니다. 20여일이 지난 6월 12일에서야 부열이가 주남 마을 뒷산에 매장되어 있는 것 같으니 가서 확인하라는 연락이 왔습니다. 땅을 파서 시신을 확인해 보니 목이 잘려나가고 가슴과 한쪽 팔도 떨어져 나가고 없었습니다. 김부열 학생의 시신을 확인했던 형제들은 차마 어머니에게 그 시신을 보여줄 수 없었습니다. 김부열 학생의 어머니는 남편을 일찍 잃고 7남매를 혼자 키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들 김부열의 죽음을 겪고 온전한 정신으로 살 수가 없었겠죠. 남편 잃고 혼자 7남매를 키워오던 강인한 어머니였지만 아들의 죽음 앞에 무너졌습니다. 2년여를 죽은 듯이 살던 어머니는 죽은 자식의 이름을 되찾아주는 것만이 당신이 살 이유다 라면서 상경투쟁에 나섰습니다. 무서울 것이 없었습니다. 자식의 죽음보다 더 무서운 일은 없다는 거죠. 되려 총에 맞아 죽어버리고 싶다며 절규했습니다. 여기에 잠들어 있는 이는 박기현 군입니다. 당시 동신중학교 3학년이었습니다. 1980년 5월 20일 그날은 그가 수학여행을 다녀온 날이었습니다. 수학여행을 다녀오고 심심했던 그는 동네 책방에 갔습니다. 그런데 책방에서 나오던 중 계엄군에게 끌려갔습니다. 시위대와 연락책이라는 오해를 받고 끌려간 거죠. 다음 날 다발성 타박상으로 사망한 채 전남대 병원에서 발견되었습니다. 5.18 광주민주화운동 당시 광주에서 가장 어린 학생들의 죽음이 있었습니다. 마을 언덕에서 놀던 11살 소년 전재수는 총소리가 들리자 달아납니다. 하지만 그만 고무신이 벗겨져 뒤돌아섰다가 다리와 허리, 등과 배를 관통한 관통상을 입고 사망했습니다. 총알이 무려 10발이 넘었다고 합니다. 당시 중학교 1학년이던 방광범 학생은 동네 아이들과 저수지에 물놀이를 하러 갔습니다. 갑자기 총소리가 나자 놀란 아이들이 급히 몸을 피했지만 중학교 1학년 방광범은 그만 머리에 총을 맞고 사망했습니다. 이들은 시위대와 전혀 상관없는 어린 아이들이었습니다. 무슨 이유로 이 아이들이 희생되어야 했을까요? 광주교육청에 따르면 어린 광주 학생들의 희생이
16개 학교 18명에 달한다고 합니다. 이들의 죽음은 너무나 안타깝고 이들의 시신은 너무나 처참했습니다. 1980년 광주는 내륙에 있는 섬과 다름없었습니다. 광주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 다른 곳에는 전혀 알려지지 못하였죠. 그러다 조용히 아름아름 광주의 진상들이 알려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광주 시민들이 어떻게 희생되었는지 그 사진들이 대학가를 중심으로 조금씩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이 일은 이후 1980년대 시위와 6월 항쟁의 기폭제가 되었습니다. 이번에는 6월 항쟁의 작은 영웅들입니다. 살아남은 자의 슬픔이라는 소설이 있었습니다. 1990년대에 굉장히 화제가 되었던 소설이죠. 이 소설 속에는 1980년대에 20대를 보낸 주인공이 30대가 되어서 과거를 회상하는 이야기로 전개됩니다. 소설 속에는 주인공 외에 라라와 다다 두 여성이 등장을 합니다. 주인공은 라라와 다다 두 여성을 통해 80년대 시대의 아픔을 대변하고 있습니다. 운동권에 뛰어들었지만 결국 자살로 생을 마감한 라라, 그리고 6월 항쟁의 아픔을 이기지 못한 채 방황하는 삶을 살던 다다에 비춰진 주인공의 치유 기록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1987년 6월 항쟁이 뜨거웠습니다. 이 6월 항쟁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서울대 박종철 학생의 고문치사 사건이 그 발단이 되었습니다. 1987년 1월에 박종철 학생의 희생이 있었고요. 1987년 4월 당시 전두환 대통령은 호원 조치를 발표하면서 여전히 간접선거로 대통령을 선출하겠다라고 발표했습니다. 이 같은 일로 시위가 크게 확산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시위의 또 다른 기폭제가 된 것이 이한열 학생의 죽음이었습니다. 1987년 6월 10일 대규모 항쟁을 앞두고 6월 9일 날 연세대에서 시위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시위에서 최루탄을 맞고 의식을 잃은 이한열과 그 장면이 찍힌 사진이 큰 기폭제가 되었죠. 여기 사진 속에 최루탄이 날아오고 있는 모습이 보이시나요? 사진 속에 최루탄이 보일 만큼 얼마나 시위 진압이 강경하게 이루어졌는지 짐작케 합니다. 이런 최루탄을 남발하면서 시위대를 진압하자 시위대들은 이후 최루탄 추방의 날이라고 목소리를 높이면서 전국적인 시위를 이어나갔습니다. 1987년 6월 18일이었습니다. 전국 26개 지역에서 동시다발적인 시위가 이어졌습니다. 특히 부산의 시위가 가장 컸습니다. 부산의 시위대들은 서면 지역에 왕복 8차선을 가득 메우면서 시위대가 행진을 시작했습니다. 서면에서부터 출발한 시위대가 부산 좌천동의 고가도로에 다다를 때쯤 이 시위대를 진압하기 시작했습니다. 최루탄이 발사되었고 그러던 중 최루탄을 맞고 고가도로 아래로 떨어져 추락사한 이태준 열사가 있었습니다. 1987년 6월 18일 최루탄을 맞고 추락해 의식을 잃은 이태준 열사는 이후 수술을 했지만 6일 후 결국 숨을 거두고 말았습니다. 6월 27일에는 부산에서 그의 장례식이 치러졌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함께했던 그의 장례식은 부산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6월 항쟁의 기폭제가 되었습니다. 제대로 알려지지 못한 이태준 열사의 죽음이지만 이태준 열사의 어머니는 훗날 인터뷰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너 민주화 운동 잘했다. 우리나라 네가 죽고 나서 다 잘되고 잘 산다 라고요. 결국 이한열 학생은 의식을 되찾지 못하고 숨을 거뒀습니다. 이한열 열사의 장례식이 치러지던 7월 9일의 모습입니다. 6월 항쟁을 작지만 큰 승리로 이끌었던 많은 이들이 이한열 열사의 죽음을 안타까워했습니다. 이 장례 행렬을 보면 그 당시 6월 항쟁의 열기가 얼마나 뜨거웠는지 그리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의 죽음을 안타까워했는지 여실히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제가 강연 첫 장면에 보여드렸던 사진입니다. 아버지의 영정사진을 들고 있는 5살 아이의 모습입니다. 놀랍게도 이 사진은 외신 기자가 찍은 것입니다.
이 사진이 알려지게 되면서 5.18의 아픔을 전 세계에 알릴 수 있는 계기가 되기도 했죠. 1980년 광주에서 계엄군의 총에 맞아 사망한 아버지 조사천, 당시 33세였습니다. 그 아버지의 영정사진을 들고 있는 꼬마 상주, 5살 아이의 사진은 전 세계에 5.18의 아픔을 전하는 상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뒤늦게 밝혀졌는데 그 아버지의 죽음을 분석해 본 결과 머리부터 목, 가슴으로 총상이 이어졌다고 합니다. 그 말은 옥상 같은 위에서 조준 사격했던 것이 아닌가 짐작해야 하는 결과였습니다. 지금까지 4.19 혁명, 5.18 광주민주화운동, 6월 항쟁에 이르기까지 우리에게 제대로 알려지지 못한 작은 영웅들의 많은 죽음들을 다 소개하진 못했지만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이들의 죽음을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고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까요? 민주화가 이루어지기까지 무자비한 폭력에 맞선 수많은 김주열과 이한열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죽음을 무릅쓰고도 끝까지 지키고 싶었던 것이 무엇일까요? 그 위대한 유산을 떠올리면서 지금 우리에게 이런 질문을 던져보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무엇인가요?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